오늘은 같은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유독 다른 나라처럼 싫어하는,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네 분리해서 따로 살아라 라고 할 정도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는 전라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지역을 싫어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현대사부터 과거사까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라도 우파로 컨셉을 잡고 전라도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 전라도 얘기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맹목적인 전라도 혐오도 있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라도의 부정적인 기억을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으로 좌파에게 무지성적인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전라도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나 그 사건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바로 그 운동입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운동이요. 그 운동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배우지 않아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존재했던 사실들을 가지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는 5.18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5.18은 발생한 지 열흘 정도 후인 5월 27일쯤 시민군이 무기를 반납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6월 초에 5.18 정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조사단의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에 따르면 31 사단장, 전투교육사령관, 그리고 전남 도경국장 세 사람이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사태의 비극이 확대되었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처벌보다는 관영과 사건 무마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에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소홀한 채 서둘러 봉합시키려 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1980년 8월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을 계엄군과 시위대 사이에 벌어진 불행한 사태라고 인식하고 하루빨리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해 국민 화합을 이루고자 서둘러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많은 의혹과 말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쉬쉬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6개월 뒤에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참패를 하였죠. 그래서 광주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는 야당의 압박과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광주 사태는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표하였죠. 그동안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것이 이때부터 민주화 운동이라고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1988년 여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른바 광주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해 11월에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첫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특위 청문회 생중계가 시작되자 청문회 초반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5월 21일 광주에서 누가 집단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였습니다. 이때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치고 광주에서 대량 학살과 무력 행사가 전두환 씨 몰래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적에게 준 돈이 우리를 위협할 무기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할 텐데 말이죠. 하여튼 이에 대하여 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였죠. 그러자 당시 이해찬 평화민주당 의원은 그런데 광주에서는 발포한 사실은 있죠? 또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해보라 하자 그와 같은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 부대의 조그만 사건입니다 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이해찬은 그러면 광주에서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발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고 계엄사령관으로서 뭘 알고 있습니까?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은 저는 절대 관여를 안 했다라며 광주 사람이 미워서 아녀자와 어린애를 쏘고 할 대한민국 국군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항변하였죠. 반면에 정웅 당시 광주의 31 사단장은
그때 전화가 와서 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느냐, 무장 헬기로라도 공격하라 해서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산 장비로 그리할 수 없다라고 증언을 했죠. 피해자로 나온 증인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M16을 그냥 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냥 죽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군인 한 명이 저한테 대검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도 가슴 한쪽 잘리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옴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은 여론의 문매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노태우 후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이순자 여사와 함께 백담사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2년이 넘도록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2월 마지막 날에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이 있었으나 불법적인 행위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때 민주당 노무현 의원은 사람 죽여놓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명패를 내던져 청문회 스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후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민주화운동의 복권과 명예의 회복을 함과 동시에 5.18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1995년 김영삼은 5.18 특별법 제정을 제정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12.12 군사 반란과 5.18 유혈 진압에 대한 단죄로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였고 조선 총독부 건물도 철거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그 당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에 따른 민심을 무마하고자 12.12와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라는 해석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범국민적 반발을 사게 된 결정적인 법안 5.18 특별법이 2022년도 통과되었죠.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이라 불리우는 개정안 제8조에는 5.18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와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 폄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왜 이 법에 대해서 그토록 분개할까요? 5.18 유공자들이 받는 각종 보상금,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은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6.25 참전 국가 유공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5.18 유공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 국민들은 누가 유공자인지 알 수도 없는데 저런 엄청난 혜택들을 받는 유공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혜택들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명단도 공개 안 해.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지도 몰라. 근데 또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막말로 이번에 선관위부터 해서 공공기관들의 비리가 하나 둘씩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 저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선출된 유공자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떠나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절대 객관적일 수 없고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사실이 역사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가 특정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해석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각자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 살아가며 자신이 속한 시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에 대한 해석에 그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수가 평가하는 것과 진보가 평가하는 것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과거와 현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의 주장과 해석만이 진리라고 판단하고 다른 주장이나 해석을 원천적으로 거부한다니 너무 미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면에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많이 돌아왔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5.18은 현대사의 거대한 벽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힘의 낭비와 갈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의 보상법, 김영삼 정부의 특별법과 김대중 정부의 각종 피해자 보상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입법한 처벌법 등이 전라도 지역에서 특정 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좌파의 성지라는 인식까지 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런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노림수였을지도 모르죠. 제가 제작한 전라도 관련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전라도 혐오도 있었지만 과거부터 전라도는 반역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를 봐라. 옛날부터 전라도는 반역의 땅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훈요 10조 제8조에 차현 이남, 공주강 박근, 산현과 지세가 모두 배역했으니 인심도 그러하다. 그러하니 비록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 인재는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도를 좀 변호해 볼까 해요. 훈요 10조는 왕건이 죽기 한 달 전쯤 최측근인 박수리에게 유훈으로 남긴 것을 나중에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훈요 10조가 세상에 드러난 시기가 왕건이 죽은 지 90년 후인 고려 9대왕 덕종 때입니다. 즉 원본이 없어졌다가 90년 만에 살아난 거죠. 덕종의 선대 왕인 8대왕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많은 문서들이 불타서 후에 누가 의도적으로 훈요 10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금성, 지금의 전남의 나주 지역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왕건이 전라도를 배척하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 전라도를 배척하기 위한 명분으로 누군가가 훈요 10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뒤에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를 싫어하는 이유를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겠지만, 냉정하고 국민화합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전라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